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죠. 목적지만 보면 너무 멀게 보이더라도 지금 당장 한 발부터 나아가면 된다는 격언.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천억대 혹은 조 단위 부자와 사업가들은 너무 먼 영원히 닿지 않을 거리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도 멀어 보이는 목적지 탓에 도전도 못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든 그들의 과거는 남다를 바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보다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돈 2만 원을 벌기 위해 모두가 멍청하다던 한 가지 아이디어를 쫓았고 그 끝 13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버린 조 게비아의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닷컴 시절 때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업가가 되길 꿈꿨던 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에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브라이언을 만났죠. 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다시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가까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사업을 도전했지만 처참히 실패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땐 동업자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동 창업자를 구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신과 너무 같은 성격을 가졌던 동업자와의 도전도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그렇게 그는 자신과 전혀 달랐던 성격의 브라이언을 떠올립니다. 당시 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하며 높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리고 조는 1년간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두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둘의 나이는 26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직장도 없이 부푼 꿈만 가졌던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그들이 새들어 살던 건물주의 편지 한 통이었죠.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를 25% 인상하겠다는 내용. 조와 브라이언은 가슴이 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마저도 없었죠. 그렇게 금전적인 위기에 처한 브라이언과 조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아이디어. 우리 집 거실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어떨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대규모의 디자인 컨벤션이 열렸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의 객실이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와 브라이언은 자신의 거실 에어매트리스에서 하룻밤에 20불을 내고 잠을 잘 3명의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에어매트리스에서 자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제목의 한 웹사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숙박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컨벤션 주최 측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희가 숙박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주최 측은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이메일에 조와 브라이언의 웹사이트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공유했고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에어매트리스에서 자기 위해 메일과 음성사서함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와 브라이언은 3명의 사람들을 구했고 번 돈으로 인상된 월세를 메꿨지만 그들의 웹사이트는 일회성에 불과했습니다. 컨벤션이 끝나자 웹사이트는 아무도 찾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조와 브라이언도 이게 사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찾으며 시간은 흘렀고 조와 브라이언은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친구들과 근황 대화를 하게 됩니다. 조, 브라이언, 너희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질문에 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 진전은 없어. 그때 그의 머릿속을 지나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래서 조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사업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가와 실업자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자신의 위치가 쪽팔려서 대답한 그의 한마디에 친구들은 너무도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거 엄청 멋진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여행 다니면 진짜 재밌겠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조와 브라이언은 그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보고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둘은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에어비앤비의 사업 모델을 피칭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간 투자자들부터 저희 아이디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서 재우겠냐며 저희에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페이스북, 페이팔, 유튜브 등 성공한 스타트업을 발굴한 그런 투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니 참담했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조아 브라이언은 단 한 가지 마인드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서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기분을 말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은 경험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자신들을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업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시리즈 A 라운드, B 라운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받을 때 저희는 비자 라운드, 마스터카드 라운드, 아멕스 라운드 저희의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모두 써가며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카드빚에 허덕이며 매일을 가슴 졸이며 잠들었어요. 그렇게나 돈이 부족했던 조아 브라이언. 그들은 매일 사업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스갯소리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이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잖아. 자는 곳은 못 팔고 있으니 아침 식사라도 팔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농담은 이어졌고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두 대통령 후보의 캐릭터가 그려진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을 팔자는 생각을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대화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시리얼 회사 켈로그에 연락을 취하기도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에게도 찾아갔지만 역시 또 다른 수많은 거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깨달았죠. 잠깐만, 켈로그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결단력이 좋았던 조아 브라이언은 캐리커처를 그려줄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웹사이트를 만든 후 테스트로 대통령 후보들이 그려진 시리얼을 만들어 다양한 신문사와 언론사에 보냈죠. 그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시리얼 박스를 보냈던 모든 메이저 언론사, 방송사에선 자신의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재밌는 시리얼 박스를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줬어요. 심지어 CNN에서는 라이브로 브라이언과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웹사이트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아 브라이언은 선주문으로 돈을 먼저 받고 상품을 나중에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00개 한정판과 이벤트성 전략으로 마트에서 $2에 구매한 시리얼을 프리미엄가인 $40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500개의 모든 주문을 받은 조아 브라이언은 시리얼 박스에 손이 베이고 핫글루에 손을 대며 밤새 수백 개의 시리얼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일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우리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정상과는 조금 떨어진 두 친구는 3만 불의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작전마저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죠. 부모님은 저희가 시리얼 회사인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지 물어보곤 하셨어요. 에어비앤비의 사업 매출은 매달 20만 원이었고 시리얼만 팔렸으니 저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 조아 브라이언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리스팅한 뉴욕의 한 손님에게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의 대표입니다. 웹사이트에 아파트를 올리셨던데 저희가 전문 사진작가를 보내드릴 테니 집 사진을 새롭게 찍고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뉴욕의 손님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돈이 없던 조아 브라이언은 가장 싼 티켓으로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선 카메라샵에서 전문 카메라를 한 대 빌려 그 손님의 집으로 찾아가죠. 손님이 사진작가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조는 자신이 사진도 찍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그 손님과 대화가 이어졌죠. 그렇게 정말 중요한 피드백을 손님을 통해 들었고 그 말대로 바로 웹사이트를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매출은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가 뛰었고 리스팅을 하는 고객의 수도 2배로 늘었죠. 그렇게 손님들의 피드백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자 조는 손님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바뀐 서비스는 어땠는지 주기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해요. 그때 그 경험이 수백 수천 개의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브라이언은 6주 연속으로 뉴욕에 갔고 매출은 매주 2배가 뛰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1000명의 고객이 좋아하는 사업보다 100명의 고객들이 사랑하는 사업이 낫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며 에어비앤비의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조와 브라이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4번이 넘는 런칭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런칭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는 그냥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사업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태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희는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믿음을 키운 것 뿐입니다. 이번 영상 조와 브라이언의 에어비앤비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현재 이 둘은 한화 10조 원에 가까운 자산가이지만 그들의 과거는 성공에 목말라 방황을 하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외면과 거절을 마주했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랐으며 심지어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조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저 인상된 월세를 내기 위해서 하룻밤 2만 원을 더 벌자고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천리길 아니 만리길을 나아간 사람들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길을 그리고 두려움의 첫 걸음을 어딘가에서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가는 그 길이 맞으니 확신을 가지세요. 이번 영상 조단위 자산가의 아주 작은 과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확신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길은 열립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테슬라, 보그매거진, 펩시, 세포라, 그리고 알로, 미스터비스트, 루이비통까지 방금 말한 수많은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닌 세상 수많은 사람들도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쇼피파이. 그렇게 2006년 아주 작게 시작된 쇼피파이는 어느새 시가총액 100조를 훌쩍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프레지던트 할리는 한 팟캐스트에서 프로그래밍 코드도 모르는 자신이 현재 위치에 오른 몇 가지 놀라운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할리의 스토리와 그 뒤에 숨겨진 성공의 3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리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헝가리 이민자였던 그의 부모님은 부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렸던 그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었어요. 저희 가정 환경은 너무도 어려웠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어리석은 사업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런 제게 응원과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레모네이드를 팔기도 하고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유행하던 카드를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제 회사의 이름과 제 이름이 적힌 비즈니스 명함을 만들어주셨죠.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만들어준 종이 명함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항상 다양한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긴 할리. 그는 13살이 되며 DJ라는 직업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유일한 힘, 추진력으로 나아갔죠. DJ 회사에 전화를 돌리고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DJ로 일하고 싶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아직 13살이었던 할리는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명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도 날 써주지 않으면 내가 회사를 차리면 되잖아. 그렇게 그는 실제로 자신이 프리랜서 DJ가 되어 용돈을 벌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죠. 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는 문제 해결 방안을 사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스포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마음 한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길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비싼 대학교의 학비 때문에 미국보다 저렴한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진 게 없던 그의 가정은 아버지가 문제에 휘말리며 모든 걸 잃고 파산을 하거든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집에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서도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직접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사업을 할 거라고 아니 해야만 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찾던 그에게 주변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한 아이디어가 할리의 머릿속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티셔츠 비즈니스.
할리가 다니던 맥길 대학교는 맥길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매 학기 3천만 원 정도 주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직접 그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말해요. 알고 보니 맥길 대학교는 한 학기에 3천만 원이 아닌 3억 원 이상의 티셔츠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 제안서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을 때 저는 수많은 거절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수개월의 설득 끝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학을 다니면서 낼 수 있게 만든 자신의 사업에 빠진 할리. 열정을 가졌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한 교수님은 작은 사업이 아닌 평생 갈 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옮겨갈 오타와의 한 대학교에서 법에 대해서 배워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멘토처럼 생각했던 할리는 오타와로 옮겨가 법을 공부하며 티셔츠 비즈니스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할리는 다양한 사업가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는데 주변 카페에서 젊은 사업가 모임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카페에서 일하며 사업가의 꿈을 꾸던 토비라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어릴 적부터 토비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 컴퓨터와 스노우보드였습니다. 하루는 토비가 온라인으로 스노우보드를 팔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베이 같은 마켓플레이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큰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판매를 해야 했는데 수십억 단위의 재고가 있어야 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토비는 친구들과 직접 코딩을 해서 스노우 데빌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한동안은 아무 주문이 오지 않다가 어느 날부터 주문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할리는 토비에게 동일한 웹사이트 코딩으로 자신의 티셔츠를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할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티셔츠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며 직접 주문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너무도 특별한 경험을 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할 코딩, 온라인 웹사이트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어 쇼피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토비는 컴퓨터와 코딩을 아예 몰랐던 할리를 엔지니어가 아닌 첫 멤버로 초대했고 그렇게 할리는 자신의 멘토였던 교수님의 조언처럼 법을 공부해 코드는 모르지만 모든 걸 조금씩 아는 만능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쇼피파이라는 평생 가는 큰 사업이 일어났죠. 그리고 할리는 자신의 성공을 이끈 비밀을 이렇게 말했어요. 쇼피파이도 저도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해서 재미로 시작했죠. 특히나 첫 시작은 완벽을 쫓기보다 퍼즐의 한 조각을 찾는 것처럼 작게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전 첫 사업은 돈을 쫓으며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스킬을 배웠어요. 그러니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풀며 시작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곳을 풀어줄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도전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실패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2세대 전까지만 해도 집을 담보로 잡아둬야지만 나만의 도전 혹은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 도전에 대한 위험도는 역대급으로 작아요. 한 달간 마실 커피값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2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짐샤크라는 브랜드는 고등학생 2명이 만든 한 장의 티셔츠 디자인을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 고등학생은 1조 원대 자수성가 자산가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할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 증명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할리는 반대로 사업을 할 거라고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은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해줄 거고 물론 대부분이 별로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그중 몇 가지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가 나눈 마지막 조언은 할리가 직접 만난 조단위 자산가들에게 물어본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거죠.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 중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 질문에 포시즌스 호텔의 창업자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오너 등 무일푼에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조단위 자산을 유지해온 멘토들은 하나같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파트너를 부자로 만들어라.
실제로 그들이 한 일과 부자가 된 이유는 이 한 가지 문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버는지 그들이 더 버는지 그들의 돈을 계산하지 마세요. 질투를 하기보다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게 될 파이가 한정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남보다 더 가지려고 접근하지 말고 눈앞의 파이가 무한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그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쇼피파이가 성장한 이유도 거기에 숨어 있죠. 할리의 말처럼 쇼피파이는 상장 후 9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배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리퍼럴 파트너십으로 추천해주는 사람과 디벨로퍼들에게 쇼피파이로 들어오는 수익 중 20%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쇼피파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매년 10억의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는 쇼피파이에게 지불할 수수료가 없다는 사항 등 오히려 파트너들의 성공을 우선시한 것에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상금과 조단위 사업가와의 멘토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쇼피파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돈은 작년 한 해만 300조 원이 넘지만 실제로 쇼피파이가 가져간 돈은 6조에 불과하고, 오히려 쇼피파이를 도와준 마케팅, 세일즈 파트너들이 쇼피파이가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할리는 파트너를 부자로 만들어라 라는 법칙을 지키며 동시에 커진 파이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가 나눈 3가지 비법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처한 작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시작하기,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며 나아가기, 나보다 파트너들을 먼저 부자로 만들기. 이 3가지 방법으로 할리와 100조 원 규모의 쇼피파이가, 그리고 수많은 온라인상의 백만장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혹은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할리는 이런 조언을 남겼죠.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찾고 그걸 먼저 풀어보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찾던 길은 사실 당신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할리의 스토리와 조언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에겐 자신의 문제점을 풀며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큰 시작만을 준비하며 고민만 하던 분들께는 크기보다는 시작에 의미를 두어 성공이란 퍼즐을 하나부터 맞춰가는 방법을 제시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로 남들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게 됩니다. 10년 혹은 20년의 경험, 경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마 이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높은 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경력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10년, 20년의 경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분야나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결국 추월하는 결과를 만들죠.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의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그 일을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첫 1년 혹은 3년 동안 배운 것을 별다른 의도 없이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학습 곡선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학습 속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minishing returns, 업무 역량이 초반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습 곡선. 두 번째는 increasing return, 업무 역량이 초반에는 미미하지만 점점 기술을 습득하며 최대치까지의 급진적인 성장을 하고 다시 줄어드는 학습 곡선. 세 번째, increasing decreasing return, 이 경우는 초반에 업무 역량이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정체기를 가지며 마지막에 최대 가능성까지 다시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이 3가지 곡선에서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마지막엔 plateau learning curve, 아무리 학습하더라도 나중에는 향상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제자리 걸음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 이처럼 수많은 경력가라는 사람들도 10년 혹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플래토에 도달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은 드물 테니까요.
즉 경력자들은 자신이 초반 2년, 3년 동안 배운 기술을 20년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는 그림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만약 누구라도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남들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분야 최고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겐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result oriented, 결과 중심적 사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뜻하는 발전과 성장입니다. 그렇기에 학습 곡선의 끝에 다다라 성장이 더뎌지면 자신의 분야 전문가에게만 배우려 하지 않고 분야의 초보 혹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자신의 분야에 대조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발전이 없던 스타벅스라는 시애틀의 로스팅샵에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바 컨셉을 더해 성공한 하워드 슐츠. 그리고 그는 2000년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온 후 2008년 스타벅스의 주식이 무려 42%나 떨어졌을 때 다시 경영권을 잡은 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43%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라는 캠페인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려 10만 개가 가까운 피드백을 받았고 전문자, 경력자가 아닌 초심자인 고객들의 조언 덕분에 성장의 플래토 한계치를 뚫고 나아갈 수 있었죠. 의도를 가진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필요한 디테일을 본다는 것. 세상은 보여주고 싶은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대목,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처럼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반드시 필요한 디테일을 보며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인지편향 혹은 싱크 어게인의 작가 애덤 그랜트는 암체어 쿼터백 신드롬, 안락의자 쿼터백 증후군이라고 말했죠. 쉽게 말하자면 스포츠 팬들이 의자에 앉아서 수십 수백억을 버는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에 조언이나 욕설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럼 과연 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드는 관객들을 선수들과 경쟁시켜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심지어 스포츠를 중계하는 리포터들도 직접 뛰던 선수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설가나 관객들은 스포츠를 보며 단순히 공을 따라다니는 것에 급급하고 골이나 스코어 혹은 멋진 퍼포먼스만을 보려고 하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발전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팀 혹은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때 공이나 스코어보다는 필요한 디테일을 봐요. 공이 없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혹은 어떤 움직임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지 등 관객들은 간과하는 그런 디테일을 봅니다. 그렇기에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지려는 관점을 가지고 다른 분야 혹은 초심자의 아이디어도 결합해보고 남들이 간과하는 디테일을 보려 함으로써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성장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에서 거대한 한 획을 긋는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낯 보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옛말처럼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낯을 보고 글자를 찾겠지만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낯을 다르게 이용할 방법도 찾겠죠. 물론 이 스토리를 들으며 조금의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의도만 있다면 경력자와 동등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의도를 가질 때 두뇌는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우리의 몸은 내가 찾던 나름의 지름길을 보고 느끼게 되니까요. 모든 분야의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걸 이뤄낸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북미에 와서 생활하며 외국인 유학생 신문으로 경력 2년 반 만에 럭셔리 브랜드 북미 3등 세일즈 그리고 당시 가장 어린 나이에 승진을 하기도 했죠.
저는 영어도 잘 못했던 그 당시 제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엔 경력자를 보며 위축되기도 했지만 의도를 가진 후로는 그들의 경력보다는 남들에게서 배울 점과 부족한 점이 보였고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앞뒀거나 성장 곡선의 끝에서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의도를 찾아서 나아가세요.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이 비밀을 알면 누구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다시 다른 의도를 찾을 때가 온 것 같아 지금 쓰는 이 메시지를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어린 아이들이 구름을 보고 동물이나 다양한 형상을 찾는 것처럼 시작을 두려워하거나 정체되었던 분들께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원하는 자신의 형상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